이 현재 그 중국에 등장하고 있는 2030 젊은 친구들은 AI나 뭐 로봇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네. 있고 네. 문화 대혁명이 아니라 기술 대혁명을 통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AI를 통한 종합국력의 향상에 어디가 더 유리한가? 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거를 미국의 테크 리더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중국을 어떻게 이겨야 되지? 근데 AI도 있고 제조업도 있는 유의한 나라가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거든요. 중국 못지않은 미래형 어떤 생산혁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치맥 먹으면서 잘해보자고 막 으쌰으쌰 하러 네, 오는 네.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음. 아시아의 동부가 돼서 미국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새로운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라는 거를 해보자.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의 이사장입니다. 2025년은 한국에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종식시키고 대통령 탄핵과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성사시켰습니다. 미국도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했고 더 매운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병한 광주과학기술원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테크노 차이나 탐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 다음에 사실 관세 전쟁을 내세웠는데 사실 가장 큰 타겟이 중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는데 근데 지난달 30일에 부산에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건 시진핑이었고 책에서도 미국과 달리 중국은 본격적인 경쟁에 계속 대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지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설적인 건데요. 네. 지금이 문명적인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네. 문명의 전환을 촉발하는 게 기술 패권 전쟁인 거고 네. 그러니까 양 국가가 사실상 이 총력전 체제로 들어간 거라고 보거든요. 20세기 초에 이렇게 포디즘 뭐 이런 게 진행되면서 미국과 뭐 일본과 독일과 소련이 그 생산력 혁명을 위한 총력전 체제로 들어갔던 것과 흡사하게 네. 지금도 그렇다고 보는데 미국은 선거라고 하는 네.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다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제도를 만들어냈던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총력전 체제에 딜레마가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 트럼프 일기 때에도 중국을 어떻게 해야지? 네. 그때의 정책이 있었고 네. 바이든도 사실 그렇게 그렇죠.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일관된 정책이 아니라 그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중국 공산당은 땅 독재 있고 네. 시진핑 주석은 3연임까지 네. 했고 저는 3연임까지 가는데 네. 미국의 역할이 컸다고 봐요. 아, 네. 중국의 리더십이 보기에 이거는 사실상 패권 전쟁이 들어간 것이고 우리도 총력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시진핑 개인의 카리스마 때문에 3년임으로 갔다기보단 네.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집합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사불란한 거죠, 중국은.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미국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5년, 10년, 15년 아마
궁극적으로는 전 2049년까지의 타임 테이블이 있다고 봐요. 49년이요. 네, 2049년이 건국 네. 100년이니까 그때 우리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장기적 플랜 하에 이번 5년은 다음 5년은 뭐 해야 한다. 그렇게 갈 건데 미국은 일단 선거가 계속 있으니까요. 네, 네. 선거에서 이겨야 자기네들이 짠 그 정책을 그렇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시진핑 훨씬 여유가 있고 네. 트럼프는 지금 선거가 내년이니까 얼마나 지금 조바심이 나겠어요. 중국의 젊은 테크 리더들을 많이 이제 다루셨는데 창업 가형 공산주의를 통해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쓰셨어요. 이들의 모습과 그다음에 서구의 자본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중국 모델이 갖는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세기의 공산주의자와 현재의 그 창업가형 공산주의자는 네. 뭐가 다르냐. 네. 20세기의 뭐 가령 홍위병들 음. 이 친구들은 계급 투쟁 이런 걸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 해방 이런 거잖아요. 노동 해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급 투쟁을 했다라는 건 자본가 혹은 생산자들이 이 갖고 있는 거를 나눠 쓰자 평등하게 뭐 이런 거였는데 이 현재 그 중국에 등장하고 있는 2030 젊은 친구들은 AI나 뭐 로봇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네. 있고 네. 문화 대혁명이 아니라 기술 대혁명을 통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네. 유토피아라고 네. 얘기했던 공산주의 사회라는 네. 게 그것도 결국 생산력이 일정하게 바탕이 되면 그게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말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꿈을 이 친구들은 실제로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체제보다 현재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그런 좌우와 상관없이 네. 생산력 폭발을 가져올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잘 사회적으로 분배하느냐.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라는 책 아세요? 아니요. 그 영국의 그 좌파 지식인이 쓴 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공장도 뭐 회사도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자동화되면 20세기의 그 칙칙했던 공산주의와는 다른 네. 럭셔리 코뮤니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의 중국의 창업가형 그 CEO들은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주, 바이오, 그린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디지털의 선도주자는 미국이고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가면 이제 정말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국이 올해 초에 딥시크를 공개하면서 충격을 줬고 중국은 특히나 제조업과 이제 결합해서 피지컬 AI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AI, 디지털 이런 분야에서도 미국을 위협하거나 혹은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AI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네. 일단 미국은 AI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국방, 방산 뭐 이런 쪽 팔런티어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외에는 공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도 우리 보고 와서 지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공장이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아주 빼어난 그 AI 서비스로 실질적으로 생산력 향상을 폭발적으로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미국보다 그 현재 그 생성형 AI 서비스의 그 질이 조금 떨어진다곤 해도 네. 그거를
묻혀서 생산력 향상에 쓸 수 있는 공장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AI를 통한 종합 국력의 향상에 어디가 더 유리한가? 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거를 미국의 테크 리더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중국을 어떻게 이겨야 되지? 근데 AI도 있고 제조업도 있는 유의한 나라가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거든요. 네. 유럽과 일본은 디지털 전환에 음. 뒤처졌고 음. 미국은 제조업이 없으니 음. 엔비디아와 오픈 AI와 뭐 이런 것들이 가서 중국 못지않은 미래형 어떤 생산 혁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치맥 먹으면서 잘해보자고 막 으쌰으쌰 하러 네, 오는 네. 거잖아요. 아, 그 네. 카푸도 지난달에 성수동 온 거 네, 아세요? 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나 첫사랑이 한국인이었다고 막 그러면서 여전히 미중 사이에 테크놀로지의 격차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기술을 붙여가지고 네. 미래의 그 생산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건 중국 쪽인 것 같다. 아, 네. 저는 사실 그린 에너지 분야가 조금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과 다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뒤진 부분이 그린 에너지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하거나 혹은 초월했다 이렇게까지 보셨는데 중국이 향후 초격차 선도국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주목해야 할 분야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린 에너지 쪽은 이미 압도적인 선진국이죠. 뭐 이렇게 네. 태양광은 네. 전 세계를 이미 석권했다고 봐야 되고 네. 풍력도 중국 1등이고 미국이 2등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격차가 10배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슈퍼파워 국가로 이미 바뀐 것 같고요. 네. 지금 중국의 서쪽에 뭐 이렇게 사막이나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가면 다 뭐 태양광이고 이렇게 풍력이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한국이 중국을 참 모릅니다. 그쵸? 그렇죠. 네, 네. 어쨌든 한국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눈치를 잘 봐야 한국이 현재의 위기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정말 이 테크노 차이나 탐문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감사합니다. 많이 네, 봐주세요. 책에서 한국은 의대, 중국은 공대로 대변되는 상황이 한국의 진짜 위기다. 이렇게 보셨는데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좀 돌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특히 좀 주목했으면 하는 분야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에서 뽑은 영역이 크게 4개였는데요. 이 영역이 다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적인 종이 되었던 그게 네. 한 1만 년, 1만 2천 년 된다고 보거든요. 네. 농업혁명이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미래는 그 시대가 저는 끝나는 것 같아요. 아주 길게 보면.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녀석이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AI라고 할지 뭐 휴머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이 인간의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보다 월등한 퍼포먼스를 내겠죠. 그건 지난 1만 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예요. 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인류는 사피엔스는 지구 안에서만 있었잖아요. 네. 그 지구의 모든 지역에 다 퍼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네. 사실 굉장한 건데 네. 지구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고 그 프론티어가 우주 산업인 건데 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네. 스페이스 X 해가지고 막 하는 건 잘 알죠. 네. 근데 중국은 그 못지않은 프로젝트를 네.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고 사실 중국은 이미 그 우주 정거장을 네.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거든요. 음. 다른 나라는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을 같이 쓰고 있는 건데 네. 그 미국,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를 넘어선 거예요 이미. 얼마 전에는 우주의 정거장에 가는 그 우주 비행사들이 치킨이었나요? 뭐 이거 네. 이렇게 요리해서 먹었다 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과거에 중국이 대항해 시대 이런 게 뒤처져 가지고 네. 뭐 100년, 200년의 굴욕을 음. 겪었다 그러는데 음. 우주로 가는 그 대항해 시대에는 음. 가장 앞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 거라 음. 그쪽을 보는 것도 음. 재밌으실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의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걸 가장 실감 있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미중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100여 개 중간지대 나라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선도 국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네. 정말 좋은 목표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좀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대통령실에서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3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두 나라가 생성형 AI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1, 2등과 한참 떨어지는 3등은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3강이 아니라 3각, 3축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삼국지에 나오는 전략이잖아요. 네, 네.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힘이 모자랄 때 네. 천하 3분지계를 먼저 해야 한다. 음. 연합정선을 구축해서 음. 셋 중에 하나는 네. 돼야 된다는 건데 가령 GPU를 엔비디아가 26만 장 한국에 준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기업만 쓰는 건 약간 좀 아쉬운 전략인 것 같아요. 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에도 뛰어난 이 개발자들 많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도 역시 GPU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 같은 걸 개발하지 못한단 말이죠. 나누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친구들만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거죠. 베풀면 네.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한국의 AI 전략을 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천하 삼분지계로부터 네. 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 아시아에 있는 그 뛰어난 인재들이 네. 한국에 와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나눠 쓰자 뭐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좀 공감되는 게 사실 AI 그 개발 경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두뇌 유출 네. 문제인데 사실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베품으로써 이제 동남아시아의 인재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 그렇죠. 네, 그 네. 한국도 이제는 그 운동장을 크게 쓰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다른 100년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필요한 발상의 전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그런 발상의 전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네.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많이 배울 게 전 있다고 봐요. 그 다음 책에 네. 우리도 미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참 쓰고 있는데 미국이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동부 귀퉁에서 시작했어요. 네. 근데 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현재 50개의 주가 네. 함께 사는 네. USA가 된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음. 아시아의 동부로 좀 보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동부의 그 필라델피아, 네. 보스턴 뭐 이런 네. 도시가 새로운 문명의 비전을 설계해서 거기에 많은 지역이 함께 온 거거든요.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네. 저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지금 젊은이들이 네. 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K라면. 지금 서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장안의 화제, 그 대당 제국의 수도였던 그 시안, 네. 장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큰 어떤 발상은 하지 못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음. 아시아의 동부가 돼서 미국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네. 새로운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라는 거를 해보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업 문명, 산업 문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복할 필요도 없고요. 네. 군사기지 만들어서 점령할 필요도 없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얻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얻는 건 유저들이, 그 사용자들이 네. 접속을 많이 하는 거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사는 거예요. 네. 거기가 좋고 재밌고 즐거우면은 거기에 가는 거니까, 그 서비스로 네네. 가는 거니까. USA 만들어 보자, 그 내용으로 한참 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책.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책 기대하겠고 나오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병환 교수님 모시고 세계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